오늘 세 번째 발제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인 안상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입니다. 대뇌 정맥동 혈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상준 교수님께서는 가톨릭 관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서 여러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고 많은 그 신경과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셨습니다. 안상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의대 신경과의 안상준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개해 주신 자장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이제 발병 이후에 세레브랄 비너스 스롬보시스라고 하는 대뇌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대뇌정맥 혈전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청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먼저 개념만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뇌정맥 혈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로 가는 어떤 그 머리라는 것은 대뇌라고 하는 뇌세포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뇌세포가 살아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혈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을 공급받는 그래서 이제 머리로 피를 보내는 혈관이 동맥이라고 하고요. 이제 머리에서 혈액을 사용하고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다 이제 대뇌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피가 이제 그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동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하수도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수도가 막히게 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고요. 그래서 정맥이 어떤 혈전증이 생기고 정맥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 그런 하수도가 막히게 되는 효과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계속 고이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머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뇌의 압력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면 염증이 심해지고 경색이 오고 그런 것들이 터지면 출혈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뇌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환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비드-19 백신 즉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대뇌정맥 혈전증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신경과 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지스트리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비드-19 이게 이제 저희가 백신 만드는 그런 어떤 개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저보다 더 전문가 여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간략히 개념만 조금 잡아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학적인 시도를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의학이 매우 발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백신을 만드는데도 이제 국가에서는 임상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비드-19 이런 어떤 세대가 되면서 백신을 빠르게 만들고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런 백신의 기술들을 빨리빨리 적용해서 약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적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고요. 이런 RNA라고 하는 그래서 mRNA로 만든 백신을 저희가 이제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럴 벡터 백신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바이럴 벡터 백신과 DNA 그리고 세 번째 RNA 백신이 있는데요. 이 우측에 있는 백신을 만드는 법들은 사실은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완전 적용되지 않다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면서 만들어졌던 신기술로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RNA 백신과 DNA 백신 그런 바이럴 벡터 백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RNA를 넣어주면 그 RNA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체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요. DNA 백신은 DNA를 넣어줌으로써 이 DNA가 우리 몸에 이제 세포의 DNA까지 들어가서 DNA에서 다시 RNA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를 만들어내는 안티바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럴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의 벡터라는 것을 우리 몸 안에 넣어주게 되고 그런 바이러스의 벡터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mRNA 백신과 바이럴 벡터 백신에 대한 어떤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측에 보이는 mRNA 백신은 파이자와 모더나의 그런 개념도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바이럴 벡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왼쪽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냐면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환자들에서 대뇌정맥 혈전증이 많이 생긴다라는 어떤 보고가 영국에서 이제 처음에 밝혀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뇌정맥 혈전증이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왜 이렇게 생기는가를 이제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즉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있는 벡터들이 몸 안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염증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바이러스 즉 그런 어떤 바이럴 벡터 백신인 그런 어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이런 혈전증을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신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앤드 스롬보시스 즉 약자를 따서 VITT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이런 어떤 혈전증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연구자들께서 VITT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은 이후에 생긴 이런 VITT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일단은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영 에이지 60세 이하에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셋 즉 증상 발생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약 3주 이내에 주로 나타나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혈전이 몸 안에서 이제 혈전이라는 게 뭐냐면 피떡이 지는 건데요. 이 피떡이 그럼 어디서 지는가를 이제 봤더니 대부분의 뇌에 있는 정맥에서 많이 생기더라. 세레브랄 비너스 스롬보시스가 많이 생기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뇌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정맥들이나 동맥들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그런 것들은 딱히 보이진 않았고요. 이런 환자들의 이제 그 피검사를 했더니 혈소판이 15만 이하로 감소되어 있고 디다이머라고 하는 이 수치가 굉장히 증가돼 있다. 그리고 안티 PF4라고 하는 어떤 항체 안티바디가 엘라이자 테스트에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VITT라고 정의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NEJM이나 란셋에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런 연구들에서 VITT를 정의 내리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는 우리가 플레이틀릿이 15만 이하로 감소돼 있고 디다이머가 증가돼 있고 안티 PF4 안티바디가 포지티브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왼쪽에 그 이제 NEJM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VITT 연구를 보시면 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연구자들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defini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5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한다. 즉 30일 이내에 스롬보시스 즉 스롬보시스가 발생하고 증상이 발생하고 스롬보시스가 있으며 이제 플레이틀릿 카운트 15만 이하의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있고 디다이머 레벨이 4000 FEU 이상 증가되고 그다음 PF4 안티바디가 엘라이자 테스트에서 포지티브가 나온다. 이러면 데피닛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두 개씩 빠지게 되면 프로바블과 파서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15만 이하인데 다른 것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unlikely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고요. 란셋에서 진행됐던 이런 연구들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중복돼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감소되고 안티 PF4 안티바디 포지티브의 디다이머 상승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이제 란셋에 나온 결과인데요. 안티 PF4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인 경우와 네거티브인 경우에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진단 기준에 안티 PF4 안티바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티 PF4 안티바디 포지티브인 빨간색이 저희가 이제 흔히 코비드 19과 관련돼 있는 비너스 스롬보시스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를 봤을 때 위에 있는 그래프가 혈소판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안티 PF4 안티바디 포지티브인 경우에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거의 대부분 10만 이하로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의 그래프가 이제 디다이머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PF4 안티바디가 이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다이머가 많이 상승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진단 기준이 결국에는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티 PF4 안티바디 포지티브이면서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저하돼 있고 디다이머가 포지티브인 경우에 서로 이런 것들이 기전으로 연관되면서 이게 이제 VITT 즉 백신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스롬보시스를 유발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정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ITT 즉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테이블에서 보면 왼쪽 편이 VITT고 우측이 이제 넌 VITT 그래서 이제 백신과 관련 없는 스롬보사이토시스다라고 봤을 때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이제 백신과 연관돼 있는 VITT의 경우에는 나이가 좀 더 어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60세 이하로 나타난다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프리발란스와 적합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조금 더 연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스롬빈 타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응고되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게 좀 더 프롤롱게이션 즉 연장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티 PF4 안티바디 엘라이자 테스트에서 포지티브 나오는 게 VITT에서 당연히 많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진단적인 기준 말고 우리가 VITT와 넌 VITT 즉 백신과 연관돼 있는 스롬보사이토시스와 백신과 연관되지 않은 혈전증을 비교했을 때 태어날 때 그 사람들이 가진 장애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연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진한 6번의 그런 어떤 파란색 테이블은 장애가 많은 것을 말하고 0은 장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VITT 즉 백신과 연관되어 있는 스롬보시스가 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신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어떤 혈전증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으로 그래서 장애가 남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백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혈전증이 좀 더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스코브2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코비드 19인데 이런 것들이 베인의 스롬보시스를 생성하게 되는 원인이 엔도셀리얼 디스펑션 즉 혈관이 있으면 혈관 내벽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프론스롬보틱 그리고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트 즉 혈전들이 자꾸 뭉치게 되는 그 혈전들이 뭉치게 될 때는 혈소판이라는 것이 뭉치게 되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바스큘라 플로우 다이나믹이 이제 좀 변화가 되고 혈액이 양분해도 끈적끈적해지니까 피가 잘 안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피가 혈관 안에서 자꾸 고이게 되고 그 고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선지처럼 이렇게 피떡이 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베인 혈관 정맥 안에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플레이틀릿 디스펑션,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 사이토카인 스톰, 그다음에 이제 안티포스포리피드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이 노멀 스테이투스고 이럴 때는 혈소판들이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이아베티스나 오베시티 즉 당뇨나 비만 같은 게 있으면 이런 혈소판들이 조금 더 하이퍼 액티베이티드 되면서 약간 끈적끈적해지는 피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코비드 19과 겹치게 되면 훨씬 이런 어떤 하이퍼 액티베이티드 돼 있는 어떤 스롬보스가 스롬보사이토패시나 뭐 엔도셀리오패시, 코아귤로패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혈전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혈전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혈소판이 감소가 되고 이런 혈전들이 문제가 일으키면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혈관 벽이 약해져서 터지게 되면 뇌출혈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혈소판들이 워낙은 이렇게 혈전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피부에
칼로 이렇게 베게 되면 그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나오면 혈전들이 뭉치게 되면서 이렇게 피를 굳게 하고 그 지혈을 시키게 되는데 딱지가 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피브리노라이시스가 되면서 이제 그런 혈전들이 리졸루션 되는 그런 과정이 거치는 게 정상 법인인데 코비드 19과 연관돼 있는 스롬보사이토패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패솔로직한 플레이틀릿이 하이퍼 액티베이션, 즉 병이 든 그런 혈소판들이 자꾸 증가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ROS를 증가시키고 마이크로베지클이나 사이토카인 그리고 이제 뉴트로필들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혈전을 자꾸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혈전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인 파이브로라이시스, 그 혈전을 녹여서 없애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혈소판은 계속 줄게 되고 혈전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혈소판은 없는데 피가 나고 자꾸 혈전이 생기는 그런 TTP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거는 코비드 19과 연관성을 설명드린 거고, 요거는 그럼 백신이 어떻게 연관을 짓는가라는 그림인데요. 이제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그런 바이럴 벡터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세포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들게 되고, 이게 혈소판과 만나게 되면 PF4라는 어떤 그 안티바디 릴리즈에서 그 안티바디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자꾸 스롬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어떤 코비드 19 자체의 스롬보시스의 메커니즘과 이런 어떤 백신이 자꾸 유발하게 되는 그런 스롬보시스의 메커니즘이 합쳐지게 되면서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비너스 스롬보시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고, 뭐 임신을 하셨거나 이제 피임약을 먹거나 혹은 염증 세포나 다른 질환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파란 것이 이제 하수도와 같은 정맥입니다. 그래서 뇌 동맥이 다 공급을 하고 나오게 되면 이런 하수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런 정맥과 같은 이런 하수도와 같은 정맥이 막히게 되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머리에 계속 고이게 되고,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뇌가 손상되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 피가 나는 것이고, 막히게 되면은 이제 피가 안 가니까 뇌가 죽게 되는 이스케믹 임팍션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큰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큰 혈관에서 나오는 작은 베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저희가 세레브럴 베인 스롬보시스라고 하는 대뇌 정맥 혈전증, 그리고 이제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세레브럴 사이너스 스롬보시스, 대뇌 정맥동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뇌압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출혈, 아니면 붓거나 막히게 되면 이런 어떤 뇌경색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혈전증이 만들어서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면 뇌의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기 아래 가운데 아래 보시면 뇌의 특정 부분에 따라서 얼굴, 손, 다리와 같은 이런 어떤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이상이 생기게 되고, 얼굴 쪽에 이제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 쪽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이제 이거 NEJM에 나왔던 연구에서는 이제 세레브럴 베인에 가장 많이 막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뇌출혈을 가장 많이 유발하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뇌의 정맥에 혈전을 많이 생성하는 것들로 해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증상, 세레브럴 비너스 스롬보시스를 진단할 때는 저희가 이제 MRI를 찍어 보면 저희가 이제 대뇌 정맥이 아까 그 파랗게 보였던 그 정맥이 막힌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치료법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고, 로어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다음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혈전 용해술이나 이제 혈전 제거술과 같은 시술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 입으로 먹게 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란셋에 실린 연구를 보시면 이제 항혈소판제 치료를 어떻게 했는가를 봤을 때 로어 몰레큘러 헤파린을 가장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먹는 항응고제를 치료를 이제 많이 그 다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금 신경과 학회에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내셔널 레지스트리 CVT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돼서 이제 백신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패시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대뇌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내셔널 데이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내셔널 데이터 어떻게 모을까를 고민하다가, 대부분 대뇌정맥 혈전증으로 오게 되면 신경과로 입원하기 때문에 신경과 학회와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코비드 19과 이제 CBST 연관성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BST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이제 CBST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공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뇌정맥 혈전증의 안내서와 그다음 질병 발생 그 신고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신경과 의사들에게 보내면 신경과 의사들이 만약에 대뇌정맥 혈전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학회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서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회원용 질병 안내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발생 신고서를 만들어서 증상이 어땠는지, 치료는 뭘로 했는지, 그리고 피검사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미징은 어땠는지, MRI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퇴원하고는 어떤 약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집 중이라서 저희가 이제 총 한 5개월 정도 수집했는데 45건 정도, 그래서 한 달에 10건 정도 좀 나왔었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5명 중에 35명이 두통을 호소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1층 마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뇌의 어느 부위가 침범되냐에 따라서 마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비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감각 이상이나 간질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논문에서도 보셨겠지만 한국에서도 역시나 로우 몰레큘러 에이트 헤파린이라는 약을 가장 많이 사용했었고요. 헤파린, 노악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는 어떤 걸 했냐 봤더니 사실 먹는 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노악을 사용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이제 그러면은 대뇌정맥 혈전증이 45명이 이제 신고가 되었는데 그때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 몇 명인가를 봤더니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환자분이 7분, 얀센 1분, 화이자 2분 해서 이제 했었고, 이분들은 모두 1차 접종 후에 이런 어떤 대뇌정맥 혈전증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한 30일 이내에 발생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백신을 맞고 언제 나타났는가를 봤더니 한 7분 정도는 10일 이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30일 이내에 나타났고 두 분만 30일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후에 데이터가 더 많이 수집되면 저희가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TTS라는 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진단 내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접종 후 28일 이내 증상이 발생하고 혈소판이 감소되고 디다이머가 상승돼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안티-PF4 안티바디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확진을 내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 분석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을 못했는데 저희 환자들을 비교했더니 플레이트릿 카운트가 15만보다 낮은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10분의 백신을 맞고 대뇌정맥 혈전증이 발생했던 환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분이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연구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징 아날라이시스와 피검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데이터가 다 수집 완료되면 분석을 하고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